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200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00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 교과의 전망으로 정상훈 교수님과 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는 정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정상훈입니다. 법교육학회에서 국가사회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대해서 학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문 의견 정도만 드리다가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전망하는 것은 다소 주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으로 법과사회가 되돌아가는 과거의 실전교육과정의 법과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색다른 미래지향적인 법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관찰자 입장에서 또는 결과물만 갖고 오더라도 몇 가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2002년경에 대학에 처음에 갔었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처음에 법과사회 수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사회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법사회학 교과서를 들고 갔었는데요.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과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회교육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 좀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전공자가 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법과사회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른 교수님들께서 코치를 안 해주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법사회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났더니 이런 학회에 와서 보니까 법과사회는 기본이수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본이수 과목이 뭔지 법학 출신으로서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고 성취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의도와 달리 또 과거의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어떻게 수업이 되는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험적으로 또는 이번 발표를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교과가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예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교육 발전 과정을 좀 먼저 한번 해보를 해보고요. 그래야 지금 이 시기 앞으로 법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에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교과 개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 법과사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학교 교육에서의 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양기훈 선생님 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강정 교수님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총론 과정이 발표가 됐고 올 한 해 거의 성취 기준이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이 과학과하고 좀 맞물려 돌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과도 알기 어려웠는데 과학과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집에 아이가 둘 다 이과다 보니까 조금은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1, 2가 어떤 과목인지 2 교과서를 누가 가르치는지 대학 입시에서 2를 왜 선호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보니까 사회과들이 좀 색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과목이라고 했으면 일반 선택의 과목의 지위와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 과학과 과목 비교를 해보니까 사회과에 좀 특성도 있는 것 같고 과학과하고 이렇게 견주려면 어떤 특성이 가져야 되는 거 꼭 과학과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이 발표 이후에 좀 더 논의를 더 전개해 보면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은
법교육의 발전 과정을 한 2년 전에 송성민 교수님, 강은영 박사님이 연구, 저도 같이 했던 그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당시의 보고서는 좀 더 법교육이 이전에도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었지만 저는 그거를 좀 수정 보완을 하면서 사실 7차 교육과정 이전은 법교육이 본격화된 시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과거의 보고서에서는 기반 조성기 정도로 했었는데 저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 교수 요목기 때부터 정치 중에 80%가 헌법을 가르치기는 했습니다만 법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인지발달 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준법교육은 꼭 법교육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 과정까지는 헌법교육이 시행이 되었지만 정치교육의 일부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리고 헌법 개정이 워낙 위헌적인 개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헌법교육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시기에 법이나 법교육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독립기를 제 7차 교육과정부터 법교육지원법 제정 시기인 1997년부터 한 2007년의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 한 10년 동안 해외에서의 법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법과사회 과목이 신설되어서 2003년에 교과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어서 아시긴 했습니다만 법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기의 법교육은 과학 투 과목 비슷하게 법학교육에서 있는 그런 체계가 그대로 법교육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대학의 교육이 고등학교로 이식된 그런 성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그 성취 기준에서는 법의식 함양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구현된 부분은 법학교육의 축소판이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법교육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지금 모여있는 학회 같은 곳에서 법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던 시기가 독립기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법교육이 조금 더 조직화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법교육지원법 제정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법무부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대학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조직화되었고요. 그리고 법과사회가 법과정치 또는 정치화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법교육의 특수성이 사라진 부분도 없진 않지만 나름대로 법과 정치를 통해서 법교육에 대한 친숙함도 좀 더 성장한 측면도 되돌아보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 처음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법을 정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면서 법교육에 대한 그 경계가 많이 더 허물어진 장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저도 혜택을 본 것 같은데 4대 교대에서 법교육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드디어 조직화돼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조직화된 속에서도 아무래도 교육부가 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관하는 부처이기도 하고요. 또 법무부가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 영역에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도의 교육이 있었던 점 역시 좀 한계로 작용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교육에 대한 오해가 이 시기에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법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학계가 조금 더 활발해져서 학계에서 어떤 물적 지원을 해주면 그런 법교육의 순수성이나 합리적 경향이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법무부의 개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가 지향하는 법교육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조직화 시기에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우리 법교육이 발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대기 독립기 조직화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법교육의 내용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뚜렷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헌법교육과 생활법 교육으로 구분이 분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사회법교육 또는 학교 법교육이라는 측면이 되게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다시 독립기에 있었던 법과사회교과 독립 시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헌법교육, 생활법교육, 사회법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소외되었거나 또는 법학 결혼식 수업은 어느 정도 탈피하긴 했지만 법교육의 특성을 이제는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점이 들어서 저는 과거에 이런 발전 과정을 한번 발추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주제 발표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 1, 2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과학 입장에서 보면 사회도 모라생기처럼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 진로 선택이 됐든 융합 선택이 됐든 무언가 연계성 있는 과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물론 이게 완벽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용 요소들이 중복되면서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 좀 더 전공 심화로 고등학교 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택할 때도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시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물론 그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는 첫 번째 과학고냐 영재고냐 자사고냐 이런 것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경향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해주는 경향도 있고 학생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공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사회과 개편 방안을 봤더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윤리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와 융합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예로 들면 세계사를 배운 학생이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됐던 간에 동아시아를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현대사를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회과는 정치경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과사회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다음에 표현하는 바로는 나홀로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사회문화를 배웠을 때 법과사회를 과연 배우고 싶어 할까? 제가 사회문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족을 사회문화에서 배웠다면 그러면 가족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이 되어야 서로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성취 기준만으로는 그런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회과 개편 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과사회 부활로 순수한 법교육 단점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또 수능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법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든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 등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칫 법학교육을 흔히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단독 정치의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학을 남겼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현중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안어 과목이나 AP 과목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어나 아니면 AP 프로그램을 수강을 했을 때 학점도 더 높아지고 대학 갈 때 분명한 메리트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성화된 과목들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목을 더 들었다는 장점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진로 중에 반드시 법조인만 지향은 안 하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법학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학과나 경찰행정학과가 있지만 순수하게는 정치학의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륙식에서는 정법, 법정이 행정이나 법학이 밀접한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법과 경제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말하기에는 문과에서 가장 메인이라는 과목 또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학부생들 중에 법학 전문대학까지 생각을 하면서 법학을 고등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진로선택 과목으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라지만 법과사회에 대한 그 과거서부터의 선입견 그리고 일반사회 과목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법과사회 선택에 메리트가 없다면 지금 학생의 선택이 특히 고교학생제에서 학생의 자유권을 자유롭게 부여한 상황에서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나는 법이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법과사회는 자칫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홀로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와 문화 아래에 있는 정치, 경제, 법은 정치와 법은 헌법교육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정치와 법을 둘 다 수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문화를 배운 학생들이 정치든 경제든 법이든 배워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시험을 본다고 해서 법을 더 배운다고 해서 내가 사회문화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진로선택 교과로서 성취기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진로선택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 절충하다 보니 성취기준에서 애매했던 물론 성취기준 그 자체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취기준 해설이나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진로의 성격도 강조해야 되고 법교육의 순수성도 지켜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원별로 제가 기왕에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발제하시는 분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2단원도 상당히 볼륨감이 커 보이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과법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1, 2, 3단원과 같은 방식의 수업 방식이 아닌 좀 색다른 수업 방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은 학생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1, 2, 3단원과는 또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그런 수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과목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직업 선택 과목이라면 성취평가제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평가 방법도 조금 더 마지막에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 선택의 감소 우려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망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능에 목매달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을 때에 학생들의 관심도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저는 큽니다. 그렇다면 법과사회 교과를 제가 아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서는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사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법학교육에서 법교육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학계에서 10년 넘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전을 했다 쓰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요. 성취 기준을 만드실 때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탐색한다도 이제는 법학교육의 개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취 기준을 그렇게 만들 때 그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교재를 만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 법교육도 사회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찰하고 모색하는 것으로 교육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혼인의 법률상의 혼인이 이루어졌는지 적용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혼인의 모습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은지 이런 것부터 먼저 관찰을 해서 혼인의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보고 법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 법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관심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전문교과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법과 사회 수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법 관련 학과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목적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법과 사회는 다른 과목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반사회과 교과 재구성이 2022는 어차피 끝났지만 저는 감히 일반사회 교과 전반을 재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앞으로도 이 분야를 이끄실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는 그 한 과목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반사회과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일반사회 체제 하에서 통합사회 중에 일반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과목명이 뭐 국민이 됐던 뭐 시민과 사회가 됐던 어쨌든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과목으로 탈바꿈해야 되고요. 경제와 법학도 법교육 쪽도 그런 그 대표성 있는 일반 선택 과목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교육이 더 이상 경제학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목의 성격이 미국에서 AP 과목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AP 과목이라면 저는 법학교육과 경제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목은 AP 과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교과는 AP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교과를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대학에서 볼 때 그 학생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법교육이나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은 아직 AP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성격을 법학에서는 완벽하게 탈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윈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구체화해보진 않았지만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의 요소들을 법교육으로 꼭 끌어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를 관찰하고 경제를 관찰하고 소비생활을 관찰하면서 대학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생활법 교육의 지향은 제가 발표문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법교육의 발목을 저는 결과적으로는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융합 선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문제를 두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요소도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반영을 해서 법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키운다면 저는 진로 선택보다는 차라리 융합 선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생활기록부 기재 목적이라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2학년 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학년 때 법과사회가 채택이 된다면 상당히 수업을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예상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3학년에서 법과사회 선택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교과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교사들로부터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선택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지만 아마도 지금 학교마다 반, 10반 있는 학교는 잘 없을 겁니다. 있긴 하지만 인천 지역도 있지만 그 적은 반 학생들이 법과사회를 선택하는 것은 2반 정도 개설이 되면 다행입니다. 2반 개설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한 해 법교육을 건너뛰고 2해를 건너뛰면요. 일반 사회과 선생님들은 법학을 가르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법교육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법과사회를 외부의 기관제나 강사분들한테 맡기고 싶을 욕구가 되게 커지고요. 한 2년 정도 수업을 안 하면은 상당 부분 많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수업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냐 지속적인 교사 연수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사범대 졸업하면서 법학 수업 아마 2개에서 5개 들을 겁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 학생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개 강좌를 듣고 졸업합니다. 대부분 2과목 정도 듣고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법교육을 하려고 할 때 지속적인 교사 연수가 없다면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담이 어디서 가장 많이 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은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질문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질문과 그리고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변호사들도 답변하기 힘든 걸 학교 선생님들이 답변하려고 하면 그리고 뉴스 하나를 사례로 구성할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빼야만 특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민법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교육 콘텐츠 제작을 학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법교육센터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회나 센터가 같이 모이지 않으면 콘텐츠 만드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외부에 있는 콘텐츠들은 주로 보여주는 것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들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육청에 법과사회를 담당할 강사 풀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법과사회를 안 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신청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강사를 한 학기 단위로 파견할 수 있는 법학이나 경제학 쪽은 경제교육과 법교육은 그런 강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고요. 정말로 한 20년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우리 회장님께서 선구적인 법교육 용어 처음 나온 논문이 한 8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90년대 초반부터 이 법교육을 회장님께서 쭉 산증인으로서 봐오셨을 텐데
그 사이에 법교육이 독립도 하고 기반도 많이 조성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저는 그 법교육 지원법 이후에 법교육이 정말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저도 뭐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계와 학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기에 봉착했는데 2022 교육과정 개편하고 맞물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에 상당히 위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좀 더 학교에서 받아들일 만한 교수법, 교섭 방법, 학교에서 활용이 쉽게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만약에 다음 교육과정 개편에 의견을 드리자 한다면 사회과가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나 역사의 윤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칸막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교육은 법학적인 체계를 조금 더 탈피했으면 좋겠고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는 조금 더 경제나 사회, 경제나 법이나 정치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요소들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과목들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좋은 수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하고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법교육의 전반적인 역사와 전기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이제 법과 사회가 어떤 역할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이소연 연구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명곤 교수님께서 이 학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제가 사회과 관련 학회는 자주 가는데요. 저희가 경제, 정치 이렇게 세분화된 학회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학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경제교육 관련 학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고, 오늘 이 법 관련 학회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기에 참여를 하시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 종종 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모든 어떤 토론, 생각 이런 것들은 순전히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밝혀야 저도 이 뭐랄까요, 허심탄회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한편으로 좀 낯선 의견이 법교육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과 없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한 10년 만에 뵀어요. 저도 사실 못 살았어요. 네, 10년 만에 뵀는데, 그전에 뭐 연락은 좀 종종 했으나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도 많이 못 뵙고 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그동안 이 법교육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지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아주 재밌게 논문도 읽고 발표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봐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관련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쩌면은 서로 조심하느라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과 없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 포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냥 장면마다 드는 생각들을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23쪽에 바로 보이는 것부터 사소하면 사소한 것대로, 또 좀 주제가 큰 것은 큰 것대로 말씀을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교과의 전망, 법과사회가 교과가 되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과 과목은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과목으로 하시면 조금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고, 바로 쭉 넘겨서 이 법교육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제가 경제교육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교육도 실제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기교를 좀 뽐내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저희한테는 아픔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 뼈저린 반성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잘해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악순환을 끊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교육에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의 그 아팠던 과정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고민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 악순환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는 그 방향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쪽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이제 공감했던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규칙이나 권위에 대한 신뢰감 저하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법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왜 사회법과 민주시민 교육의 일원으로 법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려본다면 저는 결국 우리 제도에 대한 이해의 본질이 법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도에 대한 이해, 규칙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고민한 문제에 대한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항 하나라고 누군가는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한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런 규칙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이 결국 정치교육에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면 그 결과를 배우는 것이 법교육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의 정당성도 가르쳤고 그리고 그렇게 권위가 형성되는 것이 법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규칙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법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권위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데는 그 아랫부분에 기술하신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법기관에 대한 권위 하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을 다루고 있는 예능 요소도 굉장히 많고 드라마도 많은데 실제로 그 안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런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을 넘어서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각양각색의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의식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정치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참여라든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의식은 굉장히 세계 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과 제도에 대한 말씀하신 이해 그리고 신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요. 믿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대상이 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막연히 학생을 상상합니다.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을 상상할 때의 어떤 기본 근거라고 할까요? 배경에는 나의 학창시절, 나의 결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학창시절, 우리의 결핍.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하고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어쩌면은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교육에 관련된 보다 진전 있는 논의를 하실 때 우리 학생들은 현재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두서없이 좀 드려봤습니다. 34쪽에 보시면요. 저도 동의합니다. 드디어 법이 정치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하나의 과목으로 구축이 되었는데요. 분명히 훨씬 더 법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그 결과가 생각지 못하게 가슴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때려서 정말 법교육 그 자체로 판단받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어쩌면은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에 비해 선택자가 많았던 것은 법교육 자체에 대한 매력일 수도 있지만 정치의 영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떨어졌을 때 법교육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과목을 선택할지 이걸 여실히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을 정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과를 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통합사회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학회의 발표 주제가 지금 법과사회다 보니까 저희가 법과사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경제교육학회를 가도 경제 과목에 대한 이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데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결국 그 학창 시절의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육받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게 되는 그 공통 과목,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경제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법도 아마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의 시간 동안 초등학교 사회, 그다음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배우는 시간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법과사회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배우는 그 사회 과목 분명히 법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 과목,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는 그 공통 과목을 통해서 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통합사회의 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넘어서서 초등학교 사회에서 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경제교육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다고 할까요? 예, 소홀히 여겼던 것에 대한 반성과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7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저도 참 어렵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기 전에 이미 이 구분이 주어진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피를 덜 흘리며 일반 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의 사회하고 나머지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것인데 이 구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조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 적절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법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로가 직업이랑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은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진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하면 관련 직업을 갖는 어떤 통로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는, 이 분야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탐색하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끼리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과 과도하게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우리의 교육의 범위를 제약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훨씬 더 보편적인 교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제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이게 아주 사소한 겁니다. 눈에 보이길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취 기준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가 기준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은 다르거든요.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걔를 학생들에게 평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너무 아마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법 영역을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학생들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어쩌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저희가 자꾸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제가 예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다루어야 하는가, 경제 지식의 필요는 무엇인가, 우리 어디까지 다루어야 하고 무엇이 어렵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을 파격적으로 줄여오는 형태로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개념 자체를 빼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제수지 같은 건데 아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국제수지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표도 막 읽고 그 수지 안에 있는 그 각 항목들도 다 기억하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은 국제수지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추리하게 되고요. 한 개의 개념도 있었다 빠졌다 있었다 빠졌다 이제 요번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요, 어쩌면 법 전문가들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과목이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어쩌면은 우리가 여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건 이렇게 내용이 이제 전문화되고 특별한 형태의 개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사도 부담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사가 일단 자신이 있어야 학생에게까지 다가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사 집단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간고사를 통과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지.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어렵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을 무시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고 우수한 분들도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이것과 이것의 구분, 이것과 이것의 구분 어려워한다. 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학창 시절에는 다 기억했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오래 했는데 그때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나면 또 가르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 고리를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결국 내용에 대한 고민도 그 고리를 끊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41쪽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법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주셨는데요. 그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서 저도 참 열심히 챙기면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경쟁교육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 법학에서 법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생활법 교육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저도 대학원 때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조금 더 굳혀야 되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갖춰야 되는 정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법학교육이 아니라 법교육이어야 한다면 법교육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맨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런 시민을 기르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뭐가 달라?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적으로 비춰지지 않게 법교육의 지향이 정말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법교육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법교육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도 법교육은 이런 것이에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좀 상세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법의 이해와 적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요. 저 수업 교사 한 9년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년은 국사만 가르쳤습니다. 네, 국사만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일반사회 영역을 가르쳤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제가 국사 가르칠 때 제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적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회로 넘어오니까 제가 스스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해야 하고 이걸 이해하면 요거까지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점점 제가 욕심이 생기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량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쩌면 그 이해와 적용이라는 것이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개념을 필요로 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 그 관련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져서 성취 기준이 너무 과도한 내용들을 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최자분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그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성이 좀 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좋게 표현해서 전문화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인위성이 크고 전문화된 과목을 가르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경제도 법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건 우리끼리라도 벽을 허물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르치는 교사는 한 명이거든요. 법 따로 경제 따로 사회문화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은 이제 법교육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법과 사회가 정체성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교대에 있다 보니까 소송사회 법교육인 말씀하셔서 지금 사실 뜨끔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유튜브에서 카톡으로 그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대성 교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런치가 해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제 대학 학과에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법과 사회 과목을 진로와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추후 교과서 개발 시에 진로 선택 과목 성격이 반영되도록 법 관련 이런 진로 활동이나 체험 활동 등이 다양하게 안내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법교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등에 참여해서 그 활동과 경험을 이제 또 생활 기록부 특기사항에 기록되면 자신의 진로 활동과 연계돼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정효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입시를 치러본 입장으로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스카이 소성한 이런 학교들이 로스쿨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니트 응시생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법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법학과 진학률이 낮아지게 된 그 바탕에는 현재 남아있는 법과대학 설치된 학교들 자체가 저희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점수를 좀 잘 따르는 목적으로 결과적으로 법과사회를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진로 선택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점수와 조금 무관하게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그 법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와 무관하게 진로 선택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예측하신 것과 다르게 오히려 선택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법전을 논거로 주장을 하시고 법학과를 논거로 주장을 하셨을 때 이런 실질적인 이유까지 다 실질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셨을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법과대학으로 전부 다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전부 다 법과대학으로 전환을 한다면 법과사회 선택률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라 어렵지만 저도 예상이기 때문에 법과사회를 법전원과 상관없이 선택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법전원이 없기 때문에 진로 대 법과사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그냥 단순한 예측이고요. 뭐 반증을 들자고 한다면 법전원이 전부 다 법과대학으로 바뀐다면 적어도 생기부에 무언가 내가 법학과 가는 이유를 적고 싶어서라도 법과사회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법전원 체제 때문에
법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대 송성민입니다. 저희 공통 과목이거나 일반 선택 과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쉬운 과정 속에서도 법과사회 과목의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느라 또 이제 정배우 교수님하고 양지우 선생님하고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정상훈 교수님께서 그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다각도로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장 우리가 법과사회를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법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생활법 교육을 잘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아니고 제가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활법 교육을 하자고 하면서 그 2009 때나 2015 때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했던 내용이 소비자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은 기존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을 중심으로 하던 법교육은 생활법 교육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겪게 되는 어떤 생활적인 소재를 떠올리다 보니까 근로관계나 소비자 어떤 법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파트를 배울 때 재밌어 하거나 흥미로워하냐라고 접근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은 그 논리나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논리도 없이 그냥 그 외워야 될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흥미로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생활법 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법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고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 소재와 학생의 경험 세계로부터 교육을 시작하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법 교육은 특정한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 교육을 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고 흥미로워하고 경험에서 공감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가, 그게 생활법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패러다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정상훈 교수님께서는 헌법 교육도 생활법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의식에 아마 똑같이 공감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보통 저희가 정치와 법 과목의 그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한 47점에서 48점이 되도록 항상 목표로 하고 수능을 출제를 하는데 이번 시험은 한 2점 정도, 2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오르비라든지 수만이 같은 그 고3 학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정치와 법 출제위원들 집을 차단해서 불을 지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흉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법교육이 공통 과목이자 그다음에 수능 과목으로서 남아서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과연 지금 수능 과목이었던 우리가 법교육을 제대로 하고 좀 재미있게 잘 했었나라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될 때까지 우리가 짧으면 한 5년, 길면 한 7, 8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그냥 수능 과목으로 가자라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수능 과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잘 가르칠 것인지도 진지하게 다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점에서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이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송 교수님께서 답변을 일부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경계도 그런 모양입니다. 법교육에서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성취 기준에 좀 해설에 써줘야 되는 좀 독특한 과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직업과 과도한 연계는 좀 불필요할 것 같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법교육이 뭐냐, 생활법 교육이냐, 이 뭐냐 10년 동안 해먹은 과제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모범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송 교수님 말씀처럼 내용 요소나 콘텐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학습 목표의 설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노동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미리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논쟁을 해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한다면 그런 것이 법교육이자 생활법 교육이지 않을까 좀 저는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표현을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인기가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논의가 앞으로 이제 법관 사회의 발전에 큰 축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과 토론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 4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 한 번 말씀드릴 건데 세션2도 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